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 사진 속 이 인물은 에드워드 신, 한국 이름 신영훈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독실한 기독교 부부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부모님이 꽤 부유한 편에 속했는데 아들도 모범적으로 잘 자랐죠. 학교 공부에 충실했고 교우 관계도 좋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재능을 보여서 인기도 많았고요. 심지어 주말에는 예배와 성경 공부까지 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요. 부모에겐 그저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성장해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그는 종교활동과 봉사,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영훈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만난 조셉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리드 제너레이션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좀 해달라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평소 그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간 신영훈은 회계 일을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위치를 다져가게 되죠. 그러던 중 이 회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마케팅을 담당하던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남성이에요. 둘은 업무를 같이 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동료애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스미스가 신영훈 이 사람 꽤나 능력 있네? 라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훗일을 같이 도모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 훗일이란 건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스미스의 오랜 꿈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잠깐 두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면 워낙 한쪽은 회계, 한쪽은 마케팅, 업무 영역이 달라요. 또 성격이나 겉모습,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무척 달랐습니다. 신영훈은 회계, 돈 담당자인 만큼 늘 정장 차림에 깍듯한 스타일이었어요. 또 결혼을 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면서 주말에 여전히 교회에 열성이었고요. 반면 크리스토퍼는 싱글 남성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두루두루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또 그들과 격없이 지내면서 함께 서핑을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특별한 외부 미팅이 없이 회사에 오는 날에는 청바지에 편한 티셔츠를 즐겨 입는 편이었고요.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를 계속 신뢰하면서 창업을 진지하게 계획했고요. 결국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 퇴사하자 하고 이후 800 익스체인지 이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했죠. 참고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타 회사에다가 제안서를 넣습니다. 당신 회사가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전략을 세우면 분명 매출도 늘고 또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다.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겨라. 그러니까 즉 마케팅적인 전략 세워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두 창업자는 각자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마케팅과 영업을 전담하고 신영훈은 회사 살림을 책임지는 돈 관리, 재무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 매출이 첫 출발부터 놀라워요. 앞서 등장한 조셉 그레이 기억하시죠? 그가 첫 고객이 되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자 업계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여러 회사들이 줄줄이 이어서 우리 회사도 컨설팅 해달라 라는 주문이 몰렸고요. 실제로 회사는 창업을 한 후에 매년 100% 이상씩 매출이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돈방석에 앉게 되죠. 이대로 몇 년만 지속한다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정말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크리스토퍼가 그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역시 내가 저렇게 신영훈이라는 유능한 파트너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라고 이제 그 성취감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토퍼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영훈에게는 그 자신만 알고 있는 악랄한 본 모습이 따로 있다는 점이었죠. 사실 신영훈은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 정도가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정말 대단해요. 어릴 적부터
나는 30살 이전에 밀리어네어가 될 거야 라고 막 호언장담을 했대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러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커티스라는 가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변조한 채 전화를 걸었죠. 당신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살리고 싶다면 100만 달러, 하나 14억을 내놓으십시오. 네, 납치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쉽사리 돈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촉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이게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해 봤더니 네, 이 집에서 온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가족 구성원이 저지른 일이라는 거죠. 모든 범행이 드러나면서 결국 부모는 아들과 절연합니다. 그 이후로도 신영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앞서 그가 성경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보였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죠? 거기에서도 좀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포섭해서 더 친절하게 굴고 막 만남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셉도 만난 거고요. 심지어 그 인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전력도 있습니다. 그는 잡지사를 운영하는 여성 수 카우펜버그와 가까워졌죠. 당시 그녀는 남편이 말기암 상황이어서 자기가 가진 이 회사를 100만 달러, 14억에 그냥 팔고 이제 편안하게 은퇴를 즐기고 싶었는데요. 이걸 알게 된 신영훈이 접근을 하더니 내가 그 적임자다라는 걸 어필합니다. 딱 봤을 때 여태까지 잘 알고 지내던 기독교 신자의 또 성실한 가장이었고 그래서 부부가 그를 딱 믿고는 회사를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가 막상 계약할 때가 되니까 신영훈이 말을 딱 바꿔요. 지금 당장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없다면서 대금을 4번에 나눠서 지불하겠대요. 근데 또 내가 사장이 되려면 지분이 필요하다. 지분은 달라는 거예요. 이때 부부가 좀 순수했는지 신영훈한테 지분을 넘겨줍니다. 사실 지분 넘겨준 건 회사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영훈은 매번 무슨 핑계를 대면서 돈을 못 주겠대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답답해 하다가 고소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신영훈이 사람을 고용하더니 부부의 집에 찾아가서 목숨을 위협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게 된 이 부부가 나 얘랑 더 이상 엮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은퇴를 앞둔 사람인데 나 죽고 싶지 않다. 고소를 취하했고요. 한 푼도 건지지 못했죠. 한편 애초부터 신영훈은 이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싼값에 회사를 팔아버렸고요. 그 덕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큰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선한 기독교 신자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이면은 잔혹하고 얼마나 물불 안 가렸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 신영훈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운 좋게 크리스토퍼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창업을 하겠대. 둘이 같이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자금도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신영훈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 계기는 카지노였어요. 어느 날부터 그는 주말에 교회 대신 라스베가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2,000불 가지고 갔대요. 지금 환율로 280만 원 정도인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좀 카지노를 즐기는 편이라서 오랜만에 라스베가스 가서 좀 재밌게 즐기고 또 돈도 잃을 각오로 이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이게 잭팟을 터트린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280만 원 가지고 큰 돈을 손에 쥔 거죠. 이때부터 신영훈이 카지노에 반 돌아버려요. 중독돼요. 여태까지 돈을 다루던 돈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이 좀 우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몇 번만 좀 자기가 더 성공하면 정말 더 큰 돈을 만질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베팅하는 규모는 점점 커졌고 결국엔 예상했던 대로 모아둔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회사 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회사에 쌓여있는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고객 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후에 그 차액을 횡령한 거예요. 그렇게 쌓인 돈이 90만 달러, 한화 13억에 임박합니다. 그 돈 가지고 신나서 도박을 하던 중인데 마침 이때 신영훈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고객사 사장이었던 조셉이에요. 조셉이 우연히 봤는데 신영훈이 도박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의 카지노 테이블 앞에 수만 달러가 넘는 칩이 막 수북히 쌓여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저렇게 돈이 많았나? 이걸 계기로 의심을 하게 된 조셉이 그동안 자기 회사에 청구한 마케팅 비용, 그 내역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돈이 샜다는 걸 알게 되죠. 분노한 조셉은 800 익스체인지 이 회사에다가 너 손해액 변제해라 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 창업자였던 크리스토퍼도 당연히 모든 걸 알게 됐죠. 가장 먼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에 막 부들부들 분노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에 소문이 나면 아니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막 과다 청구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됐고 그럼 지금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지? 계좌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영훈에게 가로막힙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좌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장인데 한쪽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볼 수 없어요. 크리스토퍼가 너무 황당했지만 신영훈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공동 대표라 이 사람 바로 자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2010년 5월 그는 고소를 준비했고요. 동시에 합의사항을 제시하게 돼요. 그 합의사항이 뭐였냐? 신영훈, 네가 횡령한 사실 인정해라. 그리고 조셉네 회사에서 네가 과다 청구한 그 돈 다 돌려줘라. 또 앞으로 우리가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좌 비밀번호 다 공유해라. 그리고 앞으로 뭐 수표 발행이나 돈 뺄 때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을 해라. 당연한 조건들입니다. 자, 이걸 듣자 신영훈이 궁지에 몰렸어요. 왜냐면 지금 도박으로 돈 날려서 갚을 돈도 없거든요. 이거 보니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크리스토퍼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신영훈이 또 한 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2010년 6월입니다. 크리스토퍼가 실종돼요. 그의 부모님이 일주일간 여행 끝내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워낙 최근에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여행을 갔나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또 현재 연락도 두절된 상태예요. 결국 부모님은 동업자인 신영훈이 혹시 뭐라도 알까 싶어서 전화를 걸게 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예, 아버님. 제가 마침 어제 만났는데요. 크리스토퍼가요. 저한테 회사 넘기기로 했어요. 워낙 힘들어 했잖아요. 걔가 갖고 있던 50% 지분 제가 100만 달러 지불해줬고 제가 산 거예요. 이 말인 즉슨 크리스토퍼는 더 이상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영훈이 어젯밤에 사무실에서 둘이 축하주를 마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토퍼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다음 행방은 전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죠.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분명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신영훈한테 소송까지 걸고 막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팔아? 그리고 횡령까지 한 신영훈한테 회사를 넘겨? 어딘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종 이틀째인 6월 7일이에요. 아들로부터 메일이 한 통 도착해요. 엄마, 아빠, 저 회사 잘 정리했어요. 신영훈한테 받은 돈으로 요트 사가지고 전 세계를 떠나보려고요. 그러면서 지금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데 3주 정도 뒤에 집에 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제가 그동안 회사에 너무 얽혀 있더라고요. 전 이제 행복해요. 막 이래요. 이걸 보고 부모는 일단 좀 안심을 했죠. 연락이 왔으니까. 이후로도 여행을 한다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엔 아르헨티나에 간다, 브라질에 간다, 코스타리카를 돌 거다.
여러분, 그렇게 무려 6개월이 지나갑니다. 문득 부모님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그렇게 많은 곳을 여행하는데 왜 전화 한 통을 안 하고 맨날 메일만 보내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이 과거에서부터 보낸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최근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들의 어투는 과거와 좀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 아들에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의 메일이 왔죠. 여태까지는 다 행복하게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여행이 즐겁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지난 1년 반이 악몽 같았고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내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에? 갑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메일을 끝으로 아들과 연락은 완전히 두절됐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부모가 즉각 사립탐정을 고용합니다. 동시에 크리스토퍼의 여권 기록을 의뢰해요. 진짜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들은 작년 2010년 6월 이후 미국을 출국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받은 이메일도 모두 미국 내에서 보내졌다는 게 IP 추적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경찰은 여기서 크리스토퍼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그 신영훈, 동업자 신영훈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아직 속단하긴 좀 일러요.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경찰이 은밀하게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 직원들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되죠. 크리스토퍼가 실종됐을 그쯤이에요. 신영훈이 갑자기 전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휴가를 줬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전날 크리스토퍼가 술에 굉장히 취해서 사무실에서 토를 하고 오줌을 싸는 등 난동이 있어서 이거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며칠 쉬고 사무실에 돌아왔거든요. 바로 이상함을 감지했죠. 강한 악취가 풍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토사물 냄새가 아니었고요. 좀 기분 나쁘게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또 냄새를 감추려는 듯 향초와 탈취제 냄새도 섞여 있고요. 이 와중에 다른 직원의 증언도 이어집니다. 휴가가 끝난 후에 신영훈의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맨날 있던 골프채와 야구방망이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살해 도구는 아니었을까요? 즉각 경찰이 사무실을 덮칩니다. 그리고 현장 수사를 진행했죠? 예상대로 바닥 카펫과 천장 벽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DNA 검사 결과 모두 크리스토퍼의 것이었죠. 한편 점점 조여오는 경찰 수사망을 눈치챈 신영훈이 캐나다로 도주를 시도해요. 근데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고요. 다행히 공항에서 바로 검거가 됐죠. 근데 아주 신영훈이 당당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아니 여행 간 크리스토퍼 행방을 왜 자기한테 묻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캐 물었고요. 그의 진술과 또 여러 증언을 토대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2010년 6월 4일 그날 신영훈은 크리스토퍼의 제안을 다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 대화 좀 하자면서 사무실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두 사람은 불편한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신영훈은 애초부터 목적이 달라요. 크리스토퍼가 잠시 방심한 틈에 골프채를 들더니 바로 내리쳤고 크리스토퍼는 피를 흘리며 사망합니다. 그 혈흔이 사무실 곳곳에서 발견됐고요. 이후 그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고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흔적 다 지우고 시신을 처리한 게 되는데요. 자, 이런 진술 와중에 크리스토퍼가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은 신영훈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였대요. 무슨 소리냐 들어봤더니 둘이서 합의서를 쓰려던 중 갑자기 크리스토퍼가 자기 목을 졸랐고 그걸 방어하려고 밀쳐냈는데 하필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가 사망했다는 주장이었죠.
근데 마침 이때 자기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경찰이 자기를 무조건 의심할까봐 신고를 못했다라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어요. 자, 그럼 지금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신영훈이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건 알겠는데 시신이 어디 있는지는 말 안 해요. 답답해. 자, 그리고 나서 경찰이 신영훈이 트럭 한 대를 빌려가지고 무슨 멕시코 국경의 사막지대를 간 걸 확인해요. 그래서 너 거기에 시신 유기했지? 라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영훈은 나는 크리스토퍼가 죽고 겁이 나서 멕시코로 도망을 가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시신은 어딨냐?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자, 이 시점은 사건 발생 8년 만이에요. 크리스토퍼의 살인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그간 경찰이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또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신영훈도 입을 딱 다물어 버렸으니까요. 이 재판도 꽤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이날 배심원단은 긴 설정 끝에 비록 현재 시신은 없지만 신영훈이 크리스토퍼를 살해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여전히 신영훈은 다 정당방위였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는 감옥에 평생 갇히게 돼요.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의 유족들이 그를 수차례 면회왔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아들 시신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때까지도 신영훈은 묵묵부답, 입을 절대 열지 않았죠. 아마도 시신이 발견되고 또 부검을 할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여태 주장했던 정당방위가 다 깨져버립니다. 바로 거짓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인의 흔적은 결코 덮을 수 없을 테니까요. 세 자녀의 아버지로 착실한 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던 한인 남성, 게다가 모범적인 신앙생활, 이걸로 또 모두를 속인 신영훈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돈이라는 욕망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어요. 사기와 협박, 도박과 횡령, 살인과 부인까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혹시 사진 속 이 사람 기억하시나요? 약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리던 이희진 씨입니다. SNS에 자기 자신을 젊은 나이에 성공한 흙수저다 라고 소개하면서 또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했죠. 사진 속에는 수영장이 딸린 청담동 대저택부터 으리으리한 슈퍼카들까지 정말 모두가 동경하는 갓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하고 돈을 번 거죠. 피해자만 약 200여 명이고 그 피해 액수 또한 250억 원을 넘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새로운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피해 금액이 무려 9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 일명 이희진 씨의 롤모델이라고 불리는 남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가 직접 인정한 적은 없지만 두 사람 수법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희진이 그를 따라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희진 씨는 주식 정보를 허위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팔았다는 정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곳은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럭셔리 주상복합단지 록본기 힐스입니다. 이 안에 가보면 미술관, 야외광장, 영화관, 쇼핑센터까지 여러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주거시설도 있죠. 그 이름이 록본기 힐스 레지던스입니다. 2003년 완공을 한 이후에 기업의 CEO나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름을 떨치게 돼요. 말 그대로 성공과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까지 존재합니다. 일명 힐스족. 2010년이 되어서는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네오 힐즈족까지 등장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일본의 원조 힐즈족들은 보통 CEO 같은 부자 사업가들이었죠.
그런데 네오 힐즈족은 좀 다릅니다. 보통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해서 좀 작은 규모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코인 투자 같은 걸로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 이 네오 힐즈족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SNS에 불을 거리낌 없이 과시해요. 고급 외제차, 명품 브랜드, 또 넓고 화려한 집과 사무실까지. 자, 그럼 이걸 보는 일본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워낙 시간과 돈에 쫓기고 살다 보니 네오 힐즈족이 그야말로 꿈 같은 존재로 등극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네오 힐즈족의 정말 대표 주자이자 그 이름 자체를 유명하게 만든 인물, 그게 바로 30대의 젊은 CEO 요자와 츠바사였습니다. 요자와는 지난 2013년에 책을 한 권 내게 돼요. 제목이 뭐였냐면 초속으로 1억 엔을 버는 조건. 이 남자가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당시 1억 엔이면 하나로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제목이 솔깃하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광고기업인 프리에이전트 스타일 홀딩스의 CEO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회사는 2년 만에 하나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부했고요. 사람들은 일제히 이 젊은 CEO에 주목했어요. 이후에 잡지, 방송 인터뷰가 쏟아졌고 요자와는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동기부여 멘트죠. 이런 걸 꼭 남겼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바람대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또래인데 성공해서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새로운 희망이자 또 자극이 된 거예요. 요자와가 과시하길 자기는 그 록본기 힐스 레지던스의 최상층을 비롯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리츠칼튼 같은 도쿄 내 고급 아파트 5채를 동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해서 전월세 주는 게 아니라 이 5채에 자기가 다 거주한대요. 거기에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 억소리 나는 외제차까지 다수 보유했고요. 실제로 그는 7억 원에 달하는 신형 롤스로이스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일본 내 제1호 구매자다 라면서 인터넷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후에 그는 SNS에다가 셀럽들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렸고 또 모델들하고 데이트하는 사진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이 여자가 스스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번 거냐고요. 그 자신의 책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초속으로 10억 원을 버는 원리,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온라인 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해서 광고 심고 그 업자로부터 광고비 받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전혀 아니죠. 실제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고요. 그렇게 수익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핵심은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달성했냐, 바로 이 부분인데 요자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가 제시하는 방법만 따라하면 당신도 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공짜는 아닙니다. 요자와가 성공 강의를 열게 돼요. 근데 그 수강료가 1인당 300만 원. 거기에 더해 만약 친구를 데려오면 50만 원씩 보상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돈을 냈는데 친구 한 명 더 데려오면 그 친구한테도 3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해준 사람한테는 50만 원을 주는 거죠. 약간 다단계성 방식도 섞여 있어요. 그 판매를 하는 강의의 홍보 문구를 좀 보면요. 하루 30분,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월 수입 3억 원을 실현할 수 있다. 월 수입 3억 원이요? 그게 모두가 가능한 거라고? 이거 좀 꾼냄새가 솔솔 나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건 허풍이었습니다. 실상으로 보자면 그가 막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던 그 삐까뻔쩍한 사무실? 그것조차 단기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촬영만 한 거예요. 실제 사무실은 어디였냐?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초라한 건물이었죠.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물건과 외제차도 대부분 중고로 구입했고 그마저도 SNS에 올린 후에 바로 되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부자로 보이게끔 포장을 하고 사기를 친 거죠. 게다가 여자와는 꽤 치밀했는데요. 차량을 계약할 때 일부러 번호판이 잘 보이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찍어서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또 그 셀럽들하고 사진 찍을 때 그게 일부 연예인들과 친분이 있는 건 맞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방송을 통해서 한두 번 인사 나누고 명함 주고받고 그런 얄팍한 인맥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요자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현혹되는 겁니다. 실상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강의에 열광했어요. 불티나게 팔렸고요. 실제로 그는 연수입 100억 원을 달성합니다. 찐 부자가 이제 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남한테 성공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던 2014년 4월 요자와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파산합니다. 아니, 천하의 요자가 지금 세금 때문에 파산을 한다고요? 그 전말을 알아보니 이러했어요. 문어발식으로 강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게 잘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법인세 등등의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근데 또 이걸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 세금까지 잘 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미지 관리랍시고 고급 아파트 월세, 자동차 리스, 품위 유지비가 엄청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2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 그는 해외 주식 투자에서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게 초속으로 10억 원을 버는 방법을 강연하던 요자와는 초속으로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자, 그럼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비싼 강의료, 시간 써서 그에게 성공 팁을 얻겠다던 수강생들입니다. 피해자들이에요. 특히나 안타깝게도 걔 중에는 인터넷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주부층, 노인층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자한테 가서 300만 원 내고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배워왔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허황되거나 혹은 알맹이 없는 그냥 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눈치챘고요. 억울해 미치죠. 게다가 또 알고 보니까 요자가 그동안 댓글 알바를 고용해왔어요. 강의에 안 좋은 후기가 달리거든요. 이 정도 내용이면 웬만한 성공책엔 다 있잖아요. 인터넷 뒤지면 나오잖아요. 이런 댓글이 나오면 그걸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알게 된 수강자들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단체로 그를 고소하게 돼요. 하지만 놀랍게도 요자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위 일본에서는요, 이런 요자와 같은 사람들을 정보 상제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정보 상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남한테 정보 알려주고 돈을 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일본 형법상 이 정보라는 게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요자와가 애초부터 아주 영악하게 강의의 환불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일도 없었고요. 법적으로 굳이 죄목을 찾자면 과대 광고 정도? 요자와는 단 한 번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긴 합니다. 지난 2013년 9월에 운전기사의 뺨을 때려서 경상을 입힌 혐의였어요. 이 역시 협의를 잘 했는지 큰 처벌 없이 넘어가게 되죠.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요자와를 사기꾼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그가 1982년 11월 생이고 일본에서 손꼽히는 와세다 명문대학교 사회과학부 출신의 엘리트라는 거예요. 요자와는 자신이 그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 과정 또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했어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친척 집에 맡겨져서 여관 일을 도우며 살고 뭐 용돈을 받으며 힘겨웠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뭐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폭주적이 됐대요. 당연히 공부에 손을 놨죠. 그런데 또 이런 양아치 생활을 하면서 돈은 꾸준히 모았다는 거예요. 17살이 되던 해에 2000년이었는데 하나로 약 7천만 원이 수중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3일 만에 중퇴. 그러다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공을 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맘잡고 검정고시 준비, 그러다 9개월 후인 2003년 1월 와세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장황한 스토리. 요자와는 영어에 있어선 자기는 뭐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로 공부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제가 듣다 보니까 사기꾼이란 걸 알아서 그런지 거의 뭐 박혁거세 스토리 수준이에요.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죠. 그래도 머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남성복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요. 이걸로 큰 돈을 벌었지만 결국 파산. 하지만 요자와는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때 온라인 광고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프리 에이전트 스타일 홀딩스를 설립했죠. 물론 끝내 이 회사 역시 파산했어요. 사실요, 사기꾼이라는 말 안 했으면 사실 막 이걸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 뭐 누가 들어도 대단하다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요자와의 성격을 짐작할 만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남아있는데, 사기 행각이 결국 다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유명 만화 시리즈인 사채꾼 우지시마, 여기에서 요자와를 딴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상당히 뭐 악질 사기꾼으로 묘사가 된 거죠. 근데 뜻밖의 이 와중에 요자와가 나는 이걸 가지고 출판을 하겠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막 빌런이 되는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 거겠죠. 이건 뭐 멘탈이 좋은 건지 어쨌든 유명세를 즐기는 희대의 관정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근황인데요. 2014년에 파산했어요. 재산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겠죠. 또는 모릅니다. 재산을 어디에 숨겨놨을지도.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그 곁에 레이싱걸 모델 출신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녀도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끝내 둘이 결혼을 해요. 이후에 두 사람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두바이에 가서 자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여기서 떠오르는 가상화폐 투자를 이제 여기 투여가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근황. 심지어 이 투자가 잘 됐대요. 그래서 현재 하나로 62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에게 성공을 팔아서 강연료를 먹튀한 사기꾼. 근데 그 결말치고는 여전히 많은 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의 과거를 사기꾼이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정정당당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줬고요. 최근까지도 그는 각종 SNS와 유튜브 그리고 멤버십 제도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 잡초 같은 근성은 인정합니다. 부자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다가 어쩌면 그는 진짜 부자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본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사기꾼이라는 혹평 또는 그래도 머리는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다 제껴두고 요자와라는 사람이 분명 타인들보다 좀 뛰어났던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기술. 그는 사람들의 은밀한 심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했어요. 부자를 선망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 심지어 부자라면 똑똑할 거다라는 사람들의 막연한 믿음까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참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종 겉으로 보기에 단기간에 쉽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중에는 저 같은 유튜버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저만 따라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진 못하죠. 제가 해보니까 세상에 결코 노력과 헌신 없이 그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 속에 막 돈 자랑 보면서 현혹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내 자신한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정답이 될 수 없거든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걸로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